핵심 이론 요약 설명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초화학 부분이에요. 이제 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순서상 밀도가 나오죠. 밀도.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densit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것은 볼륨이 되고 질량은 매스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제가 교재에서도 표시를 했지만 밀도를 암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하트를 그리고 큐피트의 화살을 쏘게 되면 아래는 V자, 위에는 M자. 그래서 볼륨분의 매스, 부피분의 질량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뭐 기체 밀도라든가 또는 액체나 고체의 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증기비중. 증기비중이 또 시험에서 꽤 자주 나오죠. 증기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분의 그 기체의, 다시 말해서 그 증기의 분자량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사이에 이제 증기비중은 사실은 공기의 밀도분의 증기의 밀도, 이렇게 구해지는 건데, 이 공기 밀도라고 하는 것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22.4리터분의 공기의 평균 분자량 28.84g, 그리고 증기 밀도 역시 22.4리터분의 그 증기의 분자량, 이렇게 되는 거라서 번분수에 있어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분의 그다음에 그 증기의 분자량,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증기비중과 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밀도라고 나오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체 밀도는 22.4리터분의 그 기체의 분자량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항상 0도시 1기압에서 22.4리터에 대한 분자량에 대한 값을 구해지게 되면 바로 그 기체의 밀도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번에 Q 열량값 구하는 거죠. 열량값이라고 하는 것은 MC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비열을 곱하고 온도 차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델타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거는 반응 후에서 반응 전,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서 처음 상태를 빼준 값,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차이. 자, 그래서 Q는 MC 델타 T로부터 열량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번엔 이제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가 일정하다, 이 상태에서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용기를 생각하시고, 자, 기체가 여기 1리터짜리가 1기압에서 기체가 예를 들어서 4리터가 만약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 자, 근데 이거를 피스톤을 통해서 쭉 반으로 줄여주게 되면 부피가 2리터가 되면 압력은 당연히 2배로 증가하겠죠. 또 이거를 절반으로 눌러주게 되면 압력은 4기압이 되는데 부피는 1리터로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압력은 증가하고 있는데 부피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이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PV는 콘스탄트하다라는 식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P1, V1은 P2, V2, 처음 상태의 압력과 처음 상태의 부피를 곱해주게 되면 나중 상태의 압력과 나중 상태의 부피를 곱한 값과 같아지게 된다.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압력이 만약에 일정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부피는 온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온도와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름에는 좀 이렇게 철록이 길이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피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팽창했다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수축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피는 온도에 대해서는 비례한다. 따라서 이 온도를 이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T분의 V는 콘스탄트하다. 따라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 결국은 처음 상태의 온도분의 처음 상태의 부피 이퀄 나중 상태의 온도분의 나중 상태의 부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샤를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도와 압력이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부피는 자,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온도에 대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각각 이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결국은 PV, T, 다시 말해서 T분의 PV는 콘스탄트하다. 이 얘기는 P1, V1, T1은 P2, V2, T2가 된다. 이게 바로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결합한 보일 샤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의 압력, 부피, 온도, 그리고 나중 상태의 압력, 부피를 알면 나중 상태의 온도를 구할 수 있다든가, 또는 처음 상태의 부피와 온도를 주어지고 나중 상태의 압력과 나중 상태의 부피, 나중 상태의 온도를 주어지게 되면 처음 상태의 압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팩터가 6가지인데 이 중에 5가지만 주어지게 되면 하나의 팩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저게 바로 보일 샤를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금방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온도에 대해서 비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화학에서 양을 표시할 때는 몰수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몰수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피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부피는 양에 대해서, 몰수에 대해서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0도씨 1기압에서 0도씨 1기압, STP라는 거예요. 이게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 또는 원자, 이온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몰, 1몰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할 사항이 뭐냐면,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온도에 대해서 비례하고 몰수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 압력을 왼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PV는 NT라고 하는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체에 있어서 압력과 부피 곱은 몰수와 온도 곱에 대해서 일정한 상수가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R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빨간색 분필로 썼는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R이라고 하는 비례상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R 값에 대해서 만약에 구해지게 되면 R은 어떻게 됩니까? R은 NT분의 PV가 되겠죠. 자, 따라서 금방 조건이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에는 6.5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나 원자나 이온이 있는 것이 1몰이라고 했으니까 압력이 1기압이라고 했습니다. A 1기압. 그 다음에 부피는 22.4리터. 그리고 몰수는 1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온도는 0도씨라고 했으니까 이걸 절대 온도로 환산해주게 되면 0에다가 214.15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켈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0.082 리터 ATM per 켈빈 몰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체상수 R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V는 nRT라는 공식이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되는데, 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몰수는 M분의 W, 다시 말해서 분자량분의 무게로 또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V는 M분지 WRT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시험에서는 가끔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서 분자량을 구하라라든가 또는 부피를 구하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공식을 좀 잘 변환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압력, 무게, 온도를 주어진 경우에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분자량에 우리가 알 거고요. R 값도 외우고 있어야 되죠. 이게 비례상수값. 그래서 부피에 대해서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부피는 PM분의 WRT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시든가 또는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게 어떤 공식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입니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두 기체의 분출 속도는 그들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자, VB분의 VA는 이건 뭐냐면 분자량, M이라는 것이 모레큘러 분자량이죠. MA분의 MB가 되겠죠, 루트. 그 다음에 또 밀도값, DA분의 DB. 결국은 이런 그 기체의 분출 속도는 그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고 또 역시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식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교재에서 보면 M 플러스 M가,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N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서로 만났을 때 각각의 절대값이 상대방 아래 첨자에 와서 MN 그 다음에 M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주기율표상에서 나트륨이 플러스 1가고 CL이 마이너스 1가. 그 이게 각각의 절대값 상대방 아래 첨자에 오게 되면 NaCl이 되면서 이건 바로 염화 나트륨이 되겠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Al 3가 플러스, Al이 이제 알루미늄이니까 3족 원소죠. 그 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만났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쓸 때 요거를 이제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쓸게요. 그러면 얘는 3족 원소라서 전자를 3개 잃는 알루미늄 3가 플러스고 얘는 전자 2개를 받아야 되는 마이너스 2가. 따라서 이게 둘이 만나면 각각의 절대값이 상대방 아래 첨자에 쓰여져서 Al2O3라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읽을 때는 뒤에 거부터 읽는 거죠. 뒤에 거 읽으면 산소, 앞에 거 읽으면 알루미늄.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뒤에 소로 끝나면 화로 바꿔서 읽죠. 산화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하고 그 다음에 인하고 만약에 만났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가, 이건 플러스 3가니까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 첨자에 써주게 되면 Al3P3 약분, 결국은 ALP 인화 알루미늄, 인 알루미늄, 뒤에 게 인이고 앞에 게 알루미늄인데 뒤에 게 소로 안 끝났으니까 그럴 때는 화자를 넣어서 인화 알루미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식하고 화합물 명명하는 방법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라디칼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NH가 이게 그 암모늄기란 말이에요. 암모늄기. NH가 암모늄기고, 그 다음에 또 질산기가 NO3 마이너스 질산기, 그다음에 수산기가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또 가망간산기가 MnO4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하고 만났다. 그러면 각각의 절대값 상대방 아래 첨자하게 되면 NaOH, 결국 수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라디칼하고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디칼은 원자 단으로서 화학 변화할 때 분해되지 않고 한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이동하는 원자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예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 암모늄기, 질산기, 과망간산기, 탄산기, 중크롬산기, 시안산기, 아세트산기, 수산기, 염수산기, 황산기, 크롬산기, 인산기, 붕산기, 이거는 같이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수산기 하면 여러분들은 ClO3 마이너스, 또는 인산기 그러면 PO4 2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통째로 원자 단으로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화수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화와 환원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원자의 양성과 음성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된 수가 되겠습니다. 산화수를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원자 그의 주기율표상에서 1족 원소는 플러스 1, 2족 원소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3족 원소는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상 1족 원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고 2족 원소는 플러스 2의 산화수값, 3족 원소는 플러스 3의 산화수값, 4족 원소는 플러스 4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5족 원소는 마이너스 3가, 6족 원소는 마이너스 2가, 7족 원소는 마이너스 1가, 그 다음에 이쪽 비활성 기체는 산화수가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a 그러면 얘는 플러스 1가가 되는 거고,
AL 그러면 얘는 플러스 3, 산화수 값이 플러스 3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 이쪽에 있죠. 산소는 산화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 호돈소 물질에 있어서 그 원소의 산화수는 제로다 했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H2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산화수는 제로, N2 역시 이 경우도 산화수는 제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역시 P4 황린이죠. 황린 이런 경우에도 산화수는 제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가수와 같다. 예를 들면 Cl-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는 산화수가 얼마냐? 이 이온의 가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 예를 들어서 중성 화합물에서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제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KMnO4 이렇게 했는데 Mn의 산화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K는 1족 원소니까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모르니까 X,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4배. 이거 합이 제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중성 화합물에 있어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그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제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바로 이 X값 구할 수 있죠. X값은 얼마가 되느냐?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자, MnO2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거 전체 산화수 값이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 자체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죠. 망간의 산화수를 구하라. X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산화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산화헌원 반응에 따라서 이제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면 산화수가 뭐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아래에서 위로 가면 그 반응은 산화가 되겠고, 산화수가 위에서 아래로 갈 경우에는 환원 반응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수 규칙을 알아야 산화와 환원에 대한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2값 플러스가 만약에 A2값 마이너스로 됐다. 그러면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환원이 됐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2가 마이너스였는데 산화수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했다, 오히려 밑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산화 반응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화수를 구할 수 있어야 이런 산화수를 가지고 산화와 환원을 결정하는 그런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에서 또 중요한 게 유기화합물 좀 알아야 돼요.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나중에 이제 그 3류염물이나 4류염물에 5류염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화학상으로서 우선 CnH2n 플러스 2가 바로 알케인. 예전에는 알칸이라고 했고 요즘은 알켄이라고 읽는데요. 그래서 N가 1일 때서부터 N가 10일 때까지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 CH4, N가 1일 땐 CH4, 2일 땐 C2H6, 그다음 3일 땐 C3H8, C4H10, C5H12, C6H14, C7H16, C8H18, C9H20, C10H22.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첫 번째 N가 1일 때의 알케인명은 메탄이라고 하는 것, 또는 메테인이죠. 메탄, 그 다음에 에탄, 그리고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탄, 옥탄, 노난, 데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가 어미가 ANE로 끝났기 때문에 전부 다 ANE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까지는 바로 기체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바로 액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약본에서는 제시를 못했는데 히라버로 1부터 10까지를 우리가 보통 영어로 다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위험물을 하게 되면 그 1부터 10까지 히라버로 좀 알아야 돼요.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그러니까
하나를 의미하는 게 모노, 둘을 의미하는 게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이렇게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 이제 책 보통 찾아보시면 어느 책이든지 나와 있어요. 제 기능사책 필기실기 합본에도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자체가 암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가 1부터 4까지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또는 메테인, 에테인, 프로테인, 프로페인, 부텐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이 뒤에는 굳이 이게 암기가 되어 있으면 수월하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펜타에서 N이 붙이고 헥사에서 N이 붙이고 헵타에서 옥타, 노나, 데카에서 N2만 붙이면, 여기다 N2만 붙이게 되면 바로 이 알케인에서의 그 화합물 명칭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삼리염을 하게 되면 이제 알킬, 알루민, 알킬, 리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소가 하나 적어지게 되면 CnH2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킬. 그래서 알킬기라고 해서 라지 알로 표시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수소가 하나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CH3, 여기는 C2H5, 여기는 C3H7, C4H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도 어미 ANE가 이게 이제 알킬이라고 하는 거니까 YL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메틸, 얘는 에틸, 얘는 프로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부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탄, 메틸, 에탄, 에틸, 프로판, 프로필. 예를 들면 삼류위험물에 보면 알킬 알루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알킬 알루민이라는 것은 알킬기에 AL이 붙은 걸 알킬 알루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메틸이면 CH3AL, 메틸 알루미늄. 만약에 이 두 번째 게 C2H5가 오게 되면 에틸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이제 삼류위험물군에 속하게 되는 거죠. 어떻든 주요 사슬 모양의 알칸에 대해서 1부터 쭉 보시는데, 보통 탄소 개수가 하나부터 4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까지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탄소가 5개에서 17개까지, 이제 이럴 때는 액체 상태, 탄소가 18개 이상이 되면 고체 상태다.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서 몇 가지 작용기와 화합물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사류위험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작용기들이에요. 그래서 OH가 붙으면 히드록시기, 예를 들면 금방 우리가 앞에 봤을 때 알킬기에 만약에 OH가 붙었다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메칠기가 오면 메칠알코올, 그 다음에 에틸기가 오면 에틸알코올, 프로필기가 오면 프로필알코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O만 왔다, 이거는 에테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ROR 다시, 그래서 이건 에테르, 일반명이 에테르가 되고, 만약에 여기에 역시 이런 그 C2H5가 왔다, 그러면 이 경우는 바로 에테르가 2개이기 때문에 디에틸, 에틸이 2개이기 때문에 디에틸 에테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류위험물 중에 보면 특수인화물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작용기들을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볼 때 일반명으로 주로 암기하시는 게 좀 편하죠. ROH 하면 알코올이고, ROR 하면 에테르, RCHO 하면 알데히드, RCOR 하면 케톤, RCOOH 하면 카르복시산, RCO 하면 에스테르, 그 다음에 RNH2 하면 아민인데, 이 중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알코올, 에테르, 알데히드, 케톤, 뭐 에스테르, 요 정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삼류라든가 또는 사류위험물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작용기들은 암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